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템 리스폰스 시어리 모델링이 도대체 뭔지 처음 아이템 리스폰스 시어리 모델링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 도움되라고 제가 조금 준비를 한 건데 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IRT 교육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이고 개념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 듣고 뭐 IRT 이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레퍼런스는 이거 적으시면 되고요. 오늘 쓰는 레퍼런스가 3개나 됩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리뷰하기로 했던 이 IRT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김석호 선생님이 하셨던 최근에 쓴 책이죠. Basics of IRT using R. 베이커 선생님하고 김석호 선생님 했던 거, 그 부분에서 직접 발췌를 했어요. 그냥 교과서가 있는데 뭘 그걸 또 뭐 딴 걸 쓰나요? 좋은 교과서가 있으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 IRT를 Cognitive Psychology, 그러니까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IRT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미슬레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그래서 관점이 완전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소개하는 관점은 코그니티브 인지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IRT는 이렇게 바라보고, IRT에 왜 IRT가 바뀌어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단초를 주세요, 이 책이.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다른 모형하고 자꾸 이렇게 따로 보시지 마시고 큰 흐름 속에서 하나에 있었던 한 지점으로 IRT를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그리고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IRT 가지고 뭐 페이퍼를 뭐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제가 IRT 수업 뭐 꼴랑 2개 들은 거밖에 없는데, 예, 2-3개 들은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모델링하고는 좀 제가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IRT 관련돼서는. 여기 성호국 박사도 있고 뭐 한데 다른 분들이 훨씬 내공이 세요. 예, 평생을 IRT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자, 갑시다. IRT definition은 이렇게 하셨네요. psychometric 모델이다. 그 다음에 psychological한 construct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뭐 이렇게 define을 하셨어요, 지금 이 북 챕터에서는. 근데 이 definition에 대해서 이제 construct이 뭐냐, factor가 뭐냐, 뭐 skill, knowledge, 뭐 anxiety, 뭐 이런 어떤 social behavior science에서 있는 personal한 그 trait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latent, continuum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discrete 있고 뭐 이러니까 그때는 뭐 mixture나 multidimensionality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아이템 로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분은 이제 아이템 로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아이템 difficulty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예, 아이템 문항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erson의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construct의 continuum하고 2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합치면서 뭐 IRT계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왜 하냐? 이걸 좀 정리를 잘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첫 번째는 이제 그 person의 location이라고 하니까 좀 person location, item loca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요. location parameter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theta라고 합시다. person, trait, 그 leve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heta 값을 이제 continuum 속에서 estimate 하는 게 IRT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특정한 프로퍼티를 가지는 그 인스트루먼트, 시험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IRT를 사용할 수 있다. IRT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맞춤형 시험 같은 거를 만들 때 IRT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다. 특정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인스트루먼트를 만들 때. 팩터 애널리시스랑 약간 비슷한 개념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아이템 뱅크를 만들 수 있어요, IRT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alternative form,
예를 들어 parallel form이 나오게끔 한다거나 alternative한 시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조합을 해 가지고. 그게 IRT를 해야지 그 방법으로 넘어가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IRT를 안 한 아이템 뱅크는 완전히 클래스가 틀립니다. IRT 베이스드로 돼 가지고 아이템 뱅크가 있는 거냐 그냥 많은 아이템이 있는 거냐 틀리니까 calibration 한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인제 그 찾아내는 거죠, difficulty parameter를. 예. 그리고 인제 뭐 마지막에는 인제 뭐 equating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인제 IRT를 씁니다. IRT 모형을 통해 가지고 equating을 또 해요. equating이라는 게 두 개의 인제 시험의 어떤 score compatibility를 인제 증가시키는 건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제 그거를 하는 방법 중에 또 IRT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인제 측정을 하기 위한 뭐 도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IRT를 통해 가지고 측정도 할 수 있고 아이템 뱅크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시험도 만들 수 있고 IRT를 응용해서 뭐 equating도 할 수 있고 인제 그러니까 인제 용도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인제 볼 때 인제 우리가 인제 뭐 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아이템 focused 그러니까 문항을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인지 왜냐면 뭐 시험이라는 것도 문항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아니면 인제 사람을 좀 이렇게 중심으로 보고 하는 연구인지 사람의 어떤 그 스코어를 측정하기 위해 세타 스코어를 측정하기 위한 중심인 건지 이런 걸로 뭐 나눠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그 IRT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 진단의 결과가 중요시 여겨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인제 IRT랑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에 대한 이제 비교를 쭉쭉 하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제 많이 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인제 평이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인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인제 location estimate 그러니까 문항에 사람의 그 레벨이 그 specific instrument에 depend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measurement invariance property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또 쪼끔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property 그다음에 the other way around 아이템의 characteristic이 사람에 dependent 하지 않다라는 independent 하다라는 이런 그 두 가지의 property가 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predictive 모델로 그 response 데이터의 어떤 predictive 모델로 사용할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마지막은 이제 개인별로 혹은 개인의 수준별로 standard error accuracy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classical test theory는 시험 전체에 대한 standard error인데 그게 아니라 인제 IRT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별 standard error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어떤 그 특성 수준에 맞는 standard error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제 IRT가 nonlinear 모델이다 보니까 그 계산이 인제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인제 뭐 latent variable을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인제 뭐 한 20-30 년간 열심히 했는데 요즘 대부분 다 뭐 프로그램들 다 잘하니까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멀티 디멘셔널리티로 올라가면서 이제 또 힘들었는데 그것도 뭐 프로그램들 나와 있으니까 멀트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뭐 이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로 또 돌아와요. IRT가 이렇게 그래 좋아서 갔는데 그 산이 아닌 것 같더라. 결국에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 IRT랑 라시 모델 소프트웨어랑 레퍼런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저자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IRT 모델하고 라시 모델링하고 엄청나게 그 구분을 강조하는 라셔예요. 라시 모델러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꼭 강조를 하겠다고 꼬박꼬박 우기는 사람도 뭐 리스펙트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근데 꼭 막 그 뭐 싫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이분이 막 마시마들하고 IRT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막 페이퍼에 막 그렇게 써 놨는데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베이커 김 선생님 테크니컬한 이슈. 그렇죠. 김석호 쌤 여기 스사인데 테크니컬 트리트먼트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IRT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비하인드 씬을 공부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책을 집어들고
공부를 해라고 할 정도로 만약에 프로그램 쓰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뒤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설명해 주는 책들 중에 하나가 인제 2004년도 거니까 좀 좋죠. 그쵸. 햄블턴 쌤도 뭐 잘하셨는데 김석구 쌤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뭐 나머지는 이거는 저는 인제 뭐 이 책으로 배웠죠. 그죠. Introduction to IRT. 예.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제 김석구 쌤의 인제 최신 책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던 거 그거. 예 그 베이직스도 좋고 R 코드 해 가면서 저 교과서로 써요 그 책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예 이 책. 예. 김석구 쌤 너무 무섭게 나왔어요 여기. 되게 인자하신데 뭐 어디 저기 아침에 형수님한테 혼나셨나? 뭐 아무튼 그 김석구 쌤 이 책뿐만 이 책은 제가 교과서로 쓰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교과서로 쓰고 저는 이제 석사 위주로 인제 IRT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책 너무 좋아요. 예 석사생들이 처음에 볼 때 너무 좋고 그다음에 R 코드가 다 있어서 애들이 다 그래프 그려가면서 ICC 뭐 DCC 이렇게 그려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보면서 이런 데이터 만지면서 그래프 만지면서 배우기에 참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 strongly recommend 합니다. 예 선생님 되게 좋으셔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이메일 하시면요 거의 24 시간 안에 바로 답장도 해 주시고 예 저는 인제 베이지안 뭐 이거 IRT 관련돼서 이 선생님 책 그 베이지안 IRT는 이 선생님이 쓰셨던 텍스트북 보면서 그 뭐 페이퍼 보면서 그렇게 베이지안을 배웠어요. 그건 물론 이제 베이지안 컨텍스트를 SEM 쪽에서 하긴 했지만 그래요. 요 선생님이 했던 책을 근간으로 한번 해 봅시다. ICC를 처음에 인제 가르치세요. ICC를 인제 그림 그려 보고 이거 R 코드에 실제 그린 거거든요. 그려 보면 이제 S shape curve인데 우리가 그 ability 아까 말했던 데이터 있죠. person location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특정 문항을 맞출 확률하고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S shape curve를 item characteristic curve라고 하자.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문항이에요. 한 특정 문항에 인제 이런 그 특성을 잡아주는 곡선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assume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브를 우리가 많이 봤죠. 왜냐면 아주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저기 뭐냐 percentile 구할 때 이런 거 쓰잖아요. cumulative distribution 할 때 그때도 보고 logistic regression 할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logistic regression 할 때 IRT 할 때 잘 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었죠. 그죠? 그 다 그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항별로 존재를 하고 그런 함수를 쓰는 건데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함수가 뭐가 돼야 되는가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특성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곡선은 그렇다 치자. 뭐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는 뭐 아름답게 올라가는 monotonic increasing이나 decreasing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을 내 어떤 특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인제 가장 중요한 아이템 로케이션 혹은 뭐 difficulty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보자. 이렇게 처음에는 개념적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특성이 여기 보면 인제 학생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능력이 빵이라고 봅시다. 빵이라는 능력이 있으면 이게 맞출 확률이잖아요. 그럼 확률이 이게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맞출 확률이 요만큼 돼 가지고 0.2 뭐 이렇게 되는데 요 문항 같은 경우는 0.8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능력이 빵인데 얘는 80% 맞추고 얘는 뭐 20% 맞추니까 이 문항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80% 맞추니까 같은 능력치 쉽죠. 그죠? 여기 쉽고 여기 어렵고 여기 어렵고 여기 계속 밀려 가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아이템 difficulty가 증가하는구나.' 여기 인제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밀려가면 그러면 인제 똑같이 여기 왼쪽으로 쭉쭉쭉쭉 밀려가면 어떻겠어요? 내 능력이 빵인데. 그쵸. 그러면 이제 확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monotonically 이렇게 증가하니까 더 쉬워지는구나. 그래서 커지면 뭔가가 더 어려운 것 그다음에 작아지면 어떤 더 쉬운 거 뭐 약간 이런 컨셉으로 인제 parameter를 잡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를 우리 처음에 이거 배우기 전에 인제 우리 인제 수업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아이템 p value 이런 거 배우잖아요. p value가 2도라 그러잖아요. 2도 난도가 아니라. 왜 p value는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인제 difficulty니까 뭔가 커지면 어려워지는 그런 인덱스를 잡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보니까 간단하지만 나중에 헷갈릴 때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이 모형을 왜 저렇게 잡았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헷갈리니까 일단 difficulty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제 그리고 difficulty를 그러면 difficulty 그 value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뭐 왜냐하면 quantify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value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LT에서 ability의 value하고 value를 나눠준 요 스케일하고 difficulty가 나오는 그 range하고를 같이 공용으로 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매칭이 일어나는 거 adaptive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템 difficulty가 되게 간단해 보여도 '아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아시고 나중에 이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뭐 고까지만 알고 계시고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그래요. 뭐 여기 아까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정확하게 적어 주셨으니까 요 개념을 거의 외우다시피 difficulty는 외워야 돼요. 한자 한자 외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게 인제 곡선인데 요런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빵이야. 능력 계속 빵이야. 빵빵한데 근데 이제 요 곡선이 있고 요런 곡선이 있고 요런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인제 능력이 빵이야. 요 곡선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요쯤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치가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그러면 요 곡선에 요 곡선 있죠. 가장 이 스티프한 곡선은. 내 능력치가 여기든 내 능력치가 여기든 확률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능력치가 여기든 여기든 요 곡선은요. 차이를 별로 안 준다라는 용어를 써요. 별로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이 문항 곡선은. 내 능력치가 여기든 여기든. 근데 자 보세요. 요 곡선만 생각하세요. 내 능력치가 0.5 냐 그러면 요렇게 가잖아요. 확률이 7 이라고. 근데 내 능력치가 1만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1이 떨어져서 0.5 에서 마이너스 0.5로 떨어졌는데 확률이 엄청 바뀌는 거예요. 내 능력치가 요 함수에서 요 수 할 때는 별로 안 바뀌다가 확률이 여기서 쪼끔만 내가 공부 안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 막 확률이 그 문항을 맞출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차이에 대한 구분을 잘한다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 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보통 discrimination 엄청 싫어하잖아요. gender discrimination, 뭐 age discrimination 뭐 이런 거 싫어하는데 사이코메트리션 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이코메트리션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 싸가지가 있기가 힘들어요. discrimination을 너무 좋아해요. 예. highly discriminating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는 이제 사이코메트릭 텀이니까 social behavioral science 텀이니까 그래 인제 differentiation이라든가 discrimination인데 그게 이것도 인제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차이를 구분을 해내는 거. 내가 뭔가 세타 밸류가 있을 때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맞출 확률이 많이 쪼끔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많이 구분을 해 주는 그 능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자 아까 내가 했던 설명 아시죠? 요 곡선에서 요 곡선이 여기선 차이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많이 설명을 하잖아. 근데 요 곡선을 봅시다. 요 거의 리니어에 가까운 거. 얘는 어때요? 거의 차이에 대한 차이가 내가 어디서 차이가 있든 간에 별로 없지만 다 동일한데 얘는 어느 구간에서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보이잖아. 대부분 그 차이가 극대화되는 곳은요. 아까 말했던 difficulty 있죠. location parameter라고 그래요. location parameter가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의 차이는 discrimination은 내가 빵일 때 애가 빵인 능력에서의 차이를 많이 보인다는 얘기지 전체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개념이 처음에 좀 잡아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discrimination이라는 거는 차이를 구분을 하는 건데 무슨 차이다? 어디에서 차이다? 내가 로케이션인 그 지점에서 그 로케이션 그 지점에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제 나머지는 그러면 인제 이해가 쪼끔 돼요. 이거는 그러면 얘는 차이는 보통 없지만 그래도 균등하네. 이건 차이는 아주 높지만 이 지점에서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구나. discriminating 잘하는구나.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계산으로 해서 인제 숫자로 뽑아내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인제 뭐 시험 디자인을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인제 하고 인제 이거는 제가 쪼끔 준비를 한 건데
difficulty랑 person parameter랑 difficulty가 아까 item location이라는 거는 이 차이가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두 번이나 미분을 하게 되면 요게 인제 이렇게 exponential function family니까 한 번, 두 번 무한대로 미분이 되는 거를 선택을 해요. 예. exponential function 미분하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다 항상 존재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미분한 그 지점인데, 그래서 그 로케이션 파라미터랑 사람하고 왜 맞춰 주는가 이야기가 아까 했던 여기에요. 내가 이 문항에 예를 들어서 이 문항이 존재한다고 봅시다, 요렇게. 거기다가 네거티브 3나 네거티브 2 애들은 차이를 별로 안 내잖아요. 그러면 요 문항은 누구한테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까? 내 능력이 빵인 애한테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그러니까 애의 능력치를 알면, 예를 들어서 문항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있는 친구한테 줘야지 이 문항이 주는 정보가 maximize 된다는 용어를 써요. 내가 이 문항이 주는 정보가 maximize 된다고 써요. 이 문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문항 픽스 하시고요. 이런 애들한테 줬어. 그럼 어때요? 다 맞추지. 다 맞춘다는 얘기 보세요. 별 차이 없어요. 2나 3이나 그 문항, 이 문항은요,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항을 이런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문항을. 다 틀려요. 네거티브 2나 네거티브 3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차이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문항은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이 문항은 누구한테 줘야 될까? 능력이 빵인 애한테 주면 차이를 가장 잘 잡아내니까, 우리가 어댑티브라는 용어를 쓸 때, 어댑팅 한다라는 게 개별화, 개인화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에 대한 거에 대한 단초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단초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네거티브 1인 애한테는 슬로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2인 경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인포머티브한. 근데 인제 내가 1인 경우에한테 요 문항을 줬을 때 슬로프가 가장 maximized 되더라.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한 거를 우리가 쓴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함수를 미분하면 이제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분 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 S 쉐이프 커브를 미분해 가지고 그 미분한 거를 아주 뭐 인포메이션이 높다. 그렇게 쓰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인제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인제 매칭을 하게 되면 이 reaches, 그러니까 슬로프가 커브 체인지가 커브의 체인지가 이 커브의 슬로프가 maximize 된다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람하고 시험, 사람하고 과제하고 매칭을 왜 해주고 해주는 알고리즘이 어디서 아이디어가 생기는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댑티브 테스트도 만들고 어댑티브 뭐 진단도 만들고 뭐 처방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guessing 파라미터 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멀티플 초이스 하다 보면, 왜냐면 이게 뭐 하나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guessing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면 이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guessing이 과도하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guessing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슬로프도 있었고 로케이션도 있었는데 이 guessing이 한 0.9쯤 돼. 아무것도 몰라도 찍어도 0.9를 맞춰. 그러면 이게 함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성 곡선이.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애들이 다 맞춰. guessing이 막 능력 없는 애들도 다 맞춰. 그러면 막 이러면 있었던 변별도가 다른 거는 있어도 이걸 계속 증가시켜 버리면 막 슬로프도 discrimination도 망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제 뭐 difficulty도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로케이션도 의미도 없어지고 discrimination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guessing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guessing은 뭐 왜냐면 인제 멀티플 초이스를 안 할 수도 없는데, 멀티플 초이스 해 놨는데 디스트랙트 이상하게 잡아 가지고 애들이 빨리빨리 구분이고 제끼고 막 이런 거 하면 guessing이 날아간다는 용어를 써요. guessing이 날아가면 딴 게 다 날아가요. 다 뭉개지는 거야. 아무리 내가 난이도 조절 잘해 놓고 discrimination 잘해 놨는데 디스트랙트 잘못 잡아 버리면 얘가 올라가면서 함수가 전체적으로 이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guessing은 잘 아시고. 근데 이게 guessing이 좀 인제 뭐 여기서 asymptote minimum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depends on 이 함수예요.
이 함수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가지고 되는데 대부분 이게 인제 리얼 라인 속에서 존재를 하니까 서포트가 리얼 라인이라는 함수를 주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거티브 인피니트부터 포지티브 인피니트까지 세타가 존재한다는 어썸션 속에서 이거는 이게 막 어심토트로 영원히 갔을 때의 점근선. 예, 말도 잘 안 된다. 점근을 해야 되니까 점근을 네거티브 인피니트리 능력이 있는 애가 존재 안 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 애의 확률이다 이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네거티브 인피니트리 능력이 없는 애가 존재를 안 하는데 걔가 갖는 확률이 존재를 그게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런 애가 존재를 안 하는데. 존재 안 하는 아이가 맞출 확률 이래야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니까. 그냥 아주 낮은 아이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뭐 함수적으로는 그 얘기를 못 써요. 어심토트는 어심토트가 아주 낮은 건 아주 낮은 거지. 예를 들어서 수학 전공하셨으니까 그런 거 까탈스럽게 하시니까 그래서 뭐 수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수도 뭐 페이크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뭐 언제 이런 데서 존재를 한다. 뭐 0에서 이쯤 존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그래요. 뭐 guessing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나중에 또 우리를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다음에 observed proportional correct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이 곡선 어떻게 fit을 시키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와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개념상으로는 처음에 개념상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observed proportional correct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런 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S shape을 fit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infit, outfit 뭐 이런 거 하거든요. fit index를 만들어요. 아이템이 얼마나 fit이 잘 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observed proportional correct 가지고 뭐 empirical 뭐 ICC 만들어 가지고 estimate 된 거 하고 또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 할 때 인제 우리가 이거를 쓰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데이터는 우리가 맞았냐 틀렸냐 IRT의 아주 기본적인 거는 폴리토모스 안 가면 문항을 맞췄냐 틀렸냐 한 문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스케일러 플롯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근데 요거를 처음에 개념을 잡으셔야지 나중에 fit도 되고 뭐도 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인제 억지로 logistic regression review를 좀 넣었어요. 근데 이게 logistic regression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달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 병아리 감별 해 가지고 요런 거 만들어 가지고 머신 러닝에서 요즘 엄청나게 유명하다 그랬고 제가 하고 있는 모형도 아까 이야기하지만 카파 knowledge 모형도 뭐라 그랬어요? 그 엘리먼트가 0, 1이라 그랬잖아요. 0, 1인 거를 에스티메이트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0, 1인 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병아리 감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로짓에 대한 개념이 인제 생기셔야 되는데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0, 1이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클래시파이를 할 때 로짓을 써 가지고 하니까 로짓이라는 게 있어서 뭐 로짓은 뭐 log of odds of probability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 어렵죠. 처음에는 옛날에 배운 게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인제 리얼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이 0, 1으로 돼 있는 데이터를 아까 말했던 observed proportion은 이거예요. 그냥 linear line을 쓰면 안 되니까 logistic을 쓰는 건데 그룹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죠? 세타의 영역별로 이 문항을 맞춘 친구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실제로는 맞았나 틀렸나, 맞았나 틀렸나 데이터는 그렇게 되지만 세타를 10 개나 11개 대부분 우리가 인제 IRT에서 인제 그 fit 펑션 시키고 할 때 10 개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터벌을 나눠 가지고 요 구간에서 세타 구간에서 맞춘 친구들의 proportion을 계산하면 약간 모노토닉하게 올라가는 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문항에 맞춘 애들의 숫자는 많아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 여기다가 인제 S shape curve를 그려 가지고 그중에 로지스틱을 쓰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번바운 쌤이 인제 뭐 할 때 50년 전에 60년 전이네 벌써. 예 내가 공부할 때는 40년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70년 전에." 뭐 이러면서.
세월이다, 세월. 아이고.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인제 이 로지스틱 펑션을 가지고 하는 뭐 로지스틱 펑션 안 쓰셔도 돼요. IRT 할 때. 꼭 이거 쓰라는 법은 없어요. 예 근데 뭐 이게 편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분하기도 편하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써서 보통 인제 로지스틱 근간으로 한 IRT 펑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가 observable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 fit 시켰는데 얘가 없잖아요. 세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특성 이건 베타도 모르고 그 x 대신 세타 집어넣었는데 오른쪽에 잔뜩 unknown만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데이터 맞았다 틀렸다 0, 1만 떼렁 있고 오른쪽에 잔뜩 뭐 unknown만 있으면 안 풀리지. 이게 어떻게 풀려. 이게 unknown만 3 개가 쪼름이 있는데 뭐 베타도 모르고 뭐 이것도 뭐 슬로프도 모르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도 모르는데 인디터미넌시를 이제 조인트를 해라, 마진을 해라, 뭐 왔다리 갔다리 해라, 뭐 컨디셔널로 하자, 뭐 이러면서 인제 이거를 푸는 계산적으로 푸는 인제 그 방법론들이 인제 쭉 나온 거예요. 그거는 옛날엔 대단했었죠 그게. 그 방법론들이. "우와!" 이러면서 막 근데 요즘에는 뭐 다 아는 방법론들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로지스틱 이 이퀘이션 자체가 그로스 모델링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제가 뭐 그로스 모델링 이야기 한참 했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그로스 IRT 같은 거 만들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을 2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리스폰스 펑션에 1번 쓰고 또 그 성장할 때 또 쓰고 그러니까 그로스의 로지스틱의 로지스틱으로 쓰는 거예요, 멀티 레벨 할 때. 그런 개념을 아시면 재밌습니다. 사실 믹스처 해도 이런 로지스틱 같은 거 써요. 왜냐면 믹스처 링크 펑션은 뭐 할 건데 그것도 로지스틱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 머리가 거기서 거기예요. 별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잘 아는 걸로 해서 몇백 년 전에 요 프란치스코 피에르 프란치스코 벌 허스트가 만든 거를 최프란이 설명하고 있구나. 같은 프란치스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인제 뭐 로지스틱에서 order로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걸 로그를 시키면 large transformation이다. 원래는 S shape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straight line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로지스틱은 끝나는데 저는 쪼끔 더 나가죠. IRT는 아까 guessing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guessing 없으면 요 순간에서 끝나는데 guessing이 있으니까 요거보다 인제 쪼끔 더 나간 여기는 이제 2 parameter 모델인데 guessing 있으면 하나 더 있고 세타까지 합치면 4 parameter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세타도 parameter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타 하나, 로케이션 하나, discrimination 하나, guessing 하나, 심지어는 그 위에 어디로 이렇게 그 saturate 되냐 하면 parameter가 몇 개입니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뭐 오른쪽에 굉장한 거예요, unknown들이. 왼쪽에는 맞았냐 틀렸냐 이거밖에 없는데 뭐 오른쪽이 굉장하다 보니까 핏이 잘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인제 뭐 그거 가지고 드라마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룹 인베리언스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 그룹 인베리언스가 되게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는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합니까는 컴퓨터가 좀 해 주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컴퓨터 속에서 그런 게 있답디다라고 하고 넘어가요. 뭐 유준 교수님이 얼마나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알고리즘을 속에서 프로그램 안에 속에서 하는 걸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프로그램 짠 사람이나 알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뭐가.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스탠더다이즈 돼 있어서 결과가 대충 같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다릅니다. IRT에서 이거 모르면요 이거 집에 가야 돼요. 그룹 인베리언스는 뭐냐면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가 위쪽에서도 이 한 개의 펑션으로 한 개의 펑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한 개의 펑션으로 여기 윗동네 애들도 잘 맞춰 주고 여기 아랫동네 애들도 잘 맞춰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펑션으로 저기 윗동네 애들한테도 핏이 잘 되고 아랫동네 애들한테도 핏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면만 보면.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인제 문항을 가지고 그룹을 인베리언스 한다 그래서 그룹 인베리언스 of item parameter라는 용어를 쓰고 그 바이스 버사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까. 그쵸. 아이템 파라미터가 또 그 저기 뭐냐 저기 펑션인데 요거랑 요거를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선생님한테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요 데이터만 위에 윗동네 애들한테만 가지고 핏을 시키면요. 잘 보세요. 이 동네 애들하고만 핏을 시키면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방에 주어졌을 때 위 애들도 fit을 시키고 밑에 애들도 fit을 시킨다. 왜냐면 두 개의 데이터가 한 그룹에 나왔을 때인데, 아니 이건 모른다 치고 얘만 있을 때는 요런 것도 fit 되잖아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좋은 질문이긴 한데, 그 질문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펑션이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그룹이 되니까 이 그룹에도 그 펑션이 일을 하고 한 펑션이야 이 그룹에도 이 펑션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샘플링 베리에이션이라든가 그거하고는 틀려요. 예, 그룹 인베리언스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챕프라니. 메저먼트 인베리언스는 비행기 클래스다.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타는데 유 교수님은 뭐 능력이 좋아서 능력자니까 막 타고 날라다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싱가포르나 이렇게 이런 데 보면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표를 보내줍니다. 예, 국가 단위로 이렇게 컨설팅 하거나 이럴 때는. 예, 근데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이코노미를 탈 수도 있겠죠. 유지훈 교수님이 뭘 타고 다니시는지 안 물어볼래요. 근데 우리 만난 거야. 만났어. 그래, 둘이서. 어디 가세요? 한국 가. 나도 가는데. 나는 요런 데 앉아 있잖아. 요런 데 앉아 있는데 이 사람 여기 앉아 있네. 왜 그럴까? 비행기 한 대인데. 합의하는 거예요. 비행기 하나가 아니 퍼스트 클래스도 만족하고 이코노미도 만족하고 한다는 게, 비행기 한 대가. 그쵸?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여기 퍼스트 클래스 가는 사람들. 근데 한 개의 비행기로 돈 많이 내는 거고, 뭐 안 내면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야. 아까도 보셨지만 하나의 특성 함수로 윗동네 애들도 잡아주고, 그쵸. 그 옛날에 그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는 어땠어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평균값만 존재해요. p-value만 존재하잖아요. p-value만 존재한다고. 이게 얘가 누군지 뭐 얘가 하이 레벨이든 어퍼 레벨은 상관없어요. 그냥 p-value 하나만 존재해요, 한 문항에. 근데 이제는 리그레션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e to the y given x 컨디셔널 평균을 잡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평균을 잡았다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잡았다가 리그레션처럼 컨디셔널 평균을 잡아서 위도 맞추고 밑에도 맞추고 퍼스트 클래스, 나 같은 사람이 타는 것도 맞추고 저기 평민들이 타는 평민은 이상하다. 이코노미 클래스, 요것도 맞추고, 예, 비즈니스 클래스도 맞추더라. 그렇게 measurement invariance를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이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맞춤형 시험이 돼요. 이 프로퍼티가 홀드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틀려도 스코어의 컴패티빌리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준 교수님이나 성욱 박사님이 다른 SAT를 봤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똑같은 거를 봐도 성욱 박사님이 맞은 SAT 500점하고 내 500점하고가 같은 스케일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이 measurement invariance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이 다른데 어떻게 500이라는 게 같아? 비타 500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성욱 선생님 봤을 때 시험의 난이도가 내 시험에 틀린데 몇 개 중에 몇 개 맞아서 500 나온 게 아니잖아요. SAT가. 아니에요. 나중에 계산할 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맞춤형 시험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score compatibility, 뭐 parallel form, 뭐 alternative form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IRT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좀 아까 얘기했던 게 약간 비슷한데요. sampling variation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sampling variation은요, group invariance라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룹 인베리언스의 특성 함수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특성 함수를 맞추면요, 틀리죠. 또 데이터셋이 틀려지면요, 특성 함수 값이 오프가 돼요. 근데 우리가 IRT는 사실은 뭐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모형이 아닙니다. reject null, retain null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팩터 어널리시스 할 때 배웠잖아요. 사실은 population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가 population representative한 population에서 어마어마하게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컬렉션 했을 때 이거를 population을 쓸 수 있어요. small sample size를 가지고 뭐
Central Limit Theorem 때문에 뭐 Reject null, Retain null 뭐 이거 하는 모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딱 끝내셔야 돼요. 사실은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는요, F 테스트 우리 안오버 하면서 끝내 손 털고 오셔야 돼요. 리그레션 할 때부터는요, 모델 필링이라는 개념으로 오셔야지. 그게 자꾸 막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reject null, retain null 물론 asymptotically 뭐 follow chi-square distribution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asymptotically 되는 거라니까 practically 잘 안 된다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모델 핏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서 IRT는 결국에는 어디다가 보냐면요. 무조건 샘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representative 샘플이고 그다음에 이제 핏이 잘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걸로 보면서 모델을 조절을 해 나가는 거니까 sampling variation이라든가 뭐 p-value라든가 central limit theorem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hypothesis 테스트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래요. 그룹 샘플링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인베리언스는 홀드를 한다. 이게 이제 한 줄인데 그거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샘플링 베리에이션은 있을 수 있다. 스탠다드 에러는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룹 인베리언스 프로퍼티는 홀드를 한다. 어느 그룹에서나 어느 레인지의 데이터나 이게 한 개의 특성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곱씹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테스트 캐릭터리스틱 커브 트루 스코어 이제 아이템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맞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 테스트는 뭡니까? 아이템을 여러 개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한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아이템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더하기를 해 가지고 뭐 TS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인제 여기를 트루 스코어라고 불러요. 이게 엄청 바들하더라고. 나는 또 트루 스코어는 또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더하기 한 거야. 그냥 여기 probability를 더하기 한 거를 트루 스코어라고 부르자. 그 트루랑 트루 데이터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제 뭐 트루니까 그렇잖아요. 뭐 트루먼 쇼도 아니고 트루래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더한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인제 왼쪽 편에 probability getting right인데 4개 문항이면 4개 문항의 probability 됐으니까 maximum이 4가 될 거잖아요. 다 더했어요. 근데 이게 유용합니다. 왜냐면 시험에 이제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문항으로 이루어진 게 시험이라고 보니까 그 시험의 특성이 나와서 그 시험을 우리가 만들 때 시험을 디자인을 할 때는 그 학생에 맞는 특성에 맞춰 가지고 시험을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 리시 됐든 풀 테스트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진단 시험을 디자인할 때 테스트 캐릭터리스틱을 써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국은 이걸 잘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아이템에 대한 특성 함수가 잘 있으면 테스트 캐릭터리스틱 만드는 거는 더하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더하기. 그 더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인포메이션 아까 했던 인포메이션이에요.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 아까 했던 특성 함수를 미분을 하면 요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기울기에 대한 함수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기울기가 가장 maximize 되더냐 이런 그런 거를 보면서 그거를 기울기가 maximize 되는 거를 피셔 선생님한테 인제 뭐 정의한 거니까 information이라고 부르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가장 informed 된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인제 이게 테스트 캐릭터리스틱 커브가 있고 아이템 인포메이션 펑션이라는 게 미분하면 요게 나오는데 그걸 다 더하면 테스트 인포메이션 펑션이라는 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요게 아이템 요거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아이템 인포메이션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다 더해요. 또 더해. 뭐 더하기 엄청 좋아해. 그러면 테스트 인포메이션 펑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 더하기인데 뭐 어려워. 그렇잖아. 로지스틱 펑션을 다 더했다잖아. 그러면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시험은 여기 보세요. 요 구간에 있는 애들한테 참 인포머티브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시험은 요 구간에 있는 애들한테 인포머티브하구나. 혹은 여기 인제 한 개 문항이면 요 문항은 요 구간에 있는 애한테 상당히 인포머티브하구나. 혹은 여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인포머티브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조절을 해서 뭐 자격증 시험도 만들고 어댑티브 시험도 만들고 시험을 만든다거나 왜냐면 시험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문항만 떼렁 주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시험으로 만들어 줄 때 그 친구의 능력의 언저리에서 요렇게 포진을 시켜 가지고 아주 인포머티브한 시험 혹은 과제로 만들어서
어댑팅을 하는 거니까 이 information function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엔 미분한 거예요. 그냥 아까 그거 그냥 미분한 거야.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막 어마어마 그냥 친구한테 수학 잘하는 공대 친구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면. 본인 하기 싫으면. 학부생 수준도 수학인데 그거를 뭘 그렇게 막 벌벌 떨고 있어. 그 친구랑 친하게 사귀면 돼요. 그냥 공대 애들하고 조금. 그 정도 수준의 수학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문과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이 비디오를 들으시는 문과생들은 선생님 미분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나. 그 친구 사귀라고 협력하라고 콜라보레이션.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맞춤형 시험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프리시즌하고의 개념의 연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수업 하기 전에 우리 클래시컬 테스트 theory and reliability 했잖아요. 그 reliability 배울 때 reliability equal to precision이라고 그러고 consistency라고 그러고 IRT에서는 뭐 information하고 매핑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이제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자, different ability에 대해서 우리가 different 그러니까 능력치가 다르면 이 information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시험의 precision이 떨어진다는 용어를 써요. information이 깎이면 precision이 떨어져서 그걸 reliability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reliability index 뭐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precision이 떨어지는 거구나. 시험의 precision이 요쪽 영역은 상당히 낮구나. 요 영역은 상당히 높구나. 요쪽에 maximize 되는구나.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된 태스크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라이즈 테스트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뱅크 만들어 가지고 어댑티브 시험 하려고 IRT를 하는 경우가 뭐 요즘에서는 거의 100%죠. 안 그러면 사실은 그냥 뭉개고 시험 문제 좀 많이 한 다음에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 해도 돼요. 근데 IRT까지 하는 이유는 어댑티브 시험을 만들어 가지고 인제 좀 시험을 좀 줄이려고 이 캣이 아닙니다. 다른 캣이에요 인제. 배우는 건데 뭐 캣이 엄청나게 캣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한데 알고리즘 5 개인데 처음에 인제 학생의 모르잖아요. 애들에 대해서 모르면 뭘 어디다가 guessing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그라운드도 알아보든지 뭐 이게 어제 시험이나 작년에 시험을 쳤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얘가 어디쯤이가.' 처음에 인제 해요. 그걸 가지고 뽑는 거예요. 처음에 guess를 가지고 그 문항 데이터베이스에서 첫 시험을 만들거나 혹은 첫 아이템을 문항을 뽑아 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모두 guessing 게 있으니까 능력치랑 맞춘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아까. 아이템의 로케이션하고 퍼스널 로케이션을 맞춘다는 개념이었었는데 일단 뽑아요 그 뱅크에서. 그러니까 IRT가 되어 있는 아이템 뱅크가 칼리브레이션이 끝나 있는 아이템 뱅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G 할 때 뭘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문항을 만들어서 생성을 하지만 그 문항을 만드는 모형을 칼리브레이션을 안 하면 이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할 때는 아이템 모델 만드는 거 반, 그다음에 만든 거 모형을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 반 혹은 3분의 1 그렇게 교육이 들어갑니다. AIG 교육을 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모형 중에 하나를 IRM Response Theory 모형으로 칼리브레이션 해서 예를 들면 difficulty만 보면 이제 한 다음에 그냥 맞추는 거예요. 맞춰 가지고 얘한테 물어봐서 맞았냐 틀렸냐 그럼 뭐 맞췄을 거나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애가 없어지거나 뭐 시험 치다 죽으면 뭐 없어지겠지만 아무튼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요 또. 왜냐면 맞았다 틀렸다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인제 학생의 능력치를 계산한 다음에 또 뽑아요. 거기에 맞는 거를 또 뽑아요. 그럼 학생 능력치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뽑고 또 뽑고 나서 데이터를 받아요. 받고 나서 그러면 또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또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학생의 능력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돌다가 "그만해라. 집에 가자."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뭐 "고마했다. 많이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러면 인제 "많이 먹었는갑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는 룰이 대단한데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아니 뭐 대충 뭐 정확한 것 같은데 안 바뀌는데 계속 뭐 안 바뀌면 뭐 거긴가 보지. 그리고 "야 인제 밥 먹고 합시다. 저 너무 많이 됐잖아요. 너무 많이 했다. 인제 그만하자."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얘가 안 바뀌네? 그럼 안 바뀌거나 스탠다드 에러가 뭐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오링 났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어댑티브 알고리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정교하게 하면 이거 밥 먹고 사는데요. 회사가 한 200개 됩니다. 미국에만 해도 이거 알고리즘 해 주는 회사가. 왜냐면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이슈는 뭐냐면 어댑티브 진단하고 어댑티브 처방이 이슈지 어댑티브 테스트는요. 뭐 책도 있고 굉장해요. 뭐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거 뭐 할 것도 없어요 별로. 예. 회사 프로그램도 뭐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IRT의 인제 1 부가 이렇게 끝납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 달려서 계속 하시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면 IRT를 이렇게 배우면 흐름 속에서 못 배워요. 그래서 미슬랩 선생님이 "야 이게 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좀 알아라 IRT를." 그러면서 인제 나그네 길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래서 이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인제 2000년 이 에듀케이셔널 매니지먼트 브래넌 선생님 챕터 8이잖아.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거 독파 안 하면 진짜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유 선생님이 제 2001 년도 제가 박사할 때 오셔 가지고 논문 주지도 교수님은 저희 지도 교수님 행콕 쌤이고 그 커미티 멤버도 해 주시고 베이지안을 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AIG를 이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인제 뭐 아까 했던 뭐 knowledge 이 선생님은 knowledge representation을 하는데 저는 digital knowledge입니다. 제가 digitalizing 했으니까.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저는. 카파도 여기서 나온 거고. 그래요. 이 책이고 뭐 요즘 최근에 쓰신 책 작년에 publish 됐는데 요 책. 예. 역작. 올해 그리고 이 책 쓰시고 리타이어 하셨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책일 거야 아마. 유작처럼 인제 아니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마지막 책이지 않을까. 진짜 빡시게 해 가지고 이 책 책상 위에 항상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 이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책상 위에 항상 있어요. 이 두 책은요 책상 위에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가 책상 위에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런 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라서 제가 이 선생님이 IRT를 과연 뭐라고 설명하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미슬리비 쌤이 어느 정도 유명한가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거는 뭐 자꾸 얘기해 봤자 뭐. 근데 이 사람이 IRT를 도대체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IRT가 프랙티컬하게 된 게 이 선생님의 바이로그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막 이론적인 상상 속에 존재하던 IRT를 실제로 해볼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 IRT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바이로그를 이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처음에 진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사실은. 누구든지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게끔. 그래요. 그분이 말하는 IRT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IRT는 이러면서 시작을 하세요. 확률적인 모형이야. 근데 이전에 이제 그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를 사실 이야기를 하셨어요.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를 먼저 하고 그거를 확률적으로 바꾸는 건데 좀 finer grained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확률적인 모형으로 바꾼 거야. 거기다가 인제 이 psychological한 perspective가 파짓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인지적인 혹은 이 심리학적인 이런 관점이 이 패턴을 분석을 그러니까 이 리스폰스 패턴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토탈 스코어만 보면요. 리스폰스 패턴이 분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토탈 스코어만 나오잖아요. 클래시컬 테스트 띠가 되게 좋은데 쌈박하고 간단하고 뭐 쉽게 하고 좋은데 패턴 분석은 안 돼요. 반응을 패턴 이런 건 안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고 또 probabilistic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아이템을 response and theory 아니야. 그 말만 theory 붙여 놓은 게 theory가 아니라 그냥 이 theory를 갈 수 있는 문을 정도로 문을 열어주는 모형이야, 모형. 이게 뭐 IRT를 하면 엄청 theoretical한 것 같고 별게 아니야. 그냥 모형이야, 모형. 근데 인제 문항이 반응이 되는 그런 이론이 있으면 네가 뭐 이론이 있으면 그걸 해줄 수 있게 하는 모형이야. 근데 문항이 반응이 되는 이론은 뭐 수식이 어떻게 담아요. 그거는 인제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도어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패턴을 분석을 하면서 '아 이게 인지적으로 얘가 이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대답을 하겠구나.' 총점은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분이고 뭐 여기서 한 거는 뭐 그렇습니다.
클래시컬 테스트 theory처럼 probabilistic 모델로 시작을 하는 확률적으로. 근데 이전에 왜 확률 모형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하시잖아요. 확률 모형이 좋은 점 이래 가지고. 예, 왜냐면 uncertainty를 어떻게 뭐 컴바인을 하고 뭐 클레임을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보고하는 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인제 이 모형이 결국에 하는 거는 quantitative express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expression이라는 거예요. argument에 대한 expression. knowledg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거야라고 하는 그 이론에 대한 거를 quantitatively express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expression은 또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뭘 expression 하는 거냐면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resulting variable. 결국엔 observed variable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맞았네, 틀렸네, 틀렸네, 맞았네. 이거를 의 관계를 설명해 줘. 왜 얘네들이 다 맞았을까? 왜 다 틀렸을까? 어떤 애는 맞다가 틀렸을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quantitative expression이다. 모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다음에 level of individual task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템 레벨에서 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 클래시컬 테스트 theory는 아니잖아요. 총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그 토탈 스코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IRT는 문항의 모형을 의 레벨, 문항 레벨에서 태스크 레벨, 인디비주얼 태스크, 문항 레벨에서 모형을 하는 거야, IRT는. 그래서 문항 레벨에서 모형을 해서 테스트로 올리는구나. 그래. 아까 sum 뭐 이런 걸 가지고 썸 타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캐릭터리스틱은 썸 타서 가는 거고, 테스트 인포메이션 펑션도 썸 타서 가는 거예요. 그냥 썸을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모형이 잘 보세요. 클래시컬 테스트 띠에 비해서 그 문항 단위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이널 그레인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이거 나중에 최근에 읽은 거예요. 저 다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구나. 왜냐면 쪼개 가지고 하나를 만드니까. 시험 문항 단위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테스트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 파이널 그레인드 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셔서 참 좋은 용어다. 뭐 그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detecting patterns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onflict. 이게 뭔가 얘가 왜 여기서 맞추지? 요 그룹에 요 구간의 문항을 왜 자꾸 맞추지? 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추면 안 되는데, 요런 거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링하거나. 왜냐면 토탈 스코어는 못 잡아내요. 근데 문항 단위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잡아낼 수 있는 거야. '야, 요 문항은 이상하다, 야.' 사람들이 어려워해야 되는데 갑자기 쉬워진 거는 뭔가 유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얘가 갑자기 이 친구들이 이쪽 문항을 갑자기 같이 맞췄어. 맞춰서는 안 되는 애들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요거 앉아 가지고 같이 치링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서 포렌식이나 요즘은 그 비싼 말로 데이터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치링을 어떤 식으로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 가지고 데이터 포렌식을 하는 거죠. 포렌식 좋잖아요. 예, 억수로 비싸 보이잖아요. 예. 그래요. IRT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unobserved variable real value data라는 용어를 인제 쓰는데, 요거에 인제 제가 걸렸던 거죠, 잡아서요. real value 세타를 real value 상에 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IRT 모델을 쓸 때 리얼 밸류를 서포트하는 거는요, 로지스틱 펑션. 벌허스트 선생님이 만든 로지스틱 펑션을 써서 IRT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펑션을 쓰면 리얼 밸류가 아닐 수도 있죠. 이 리얼 밸류 때문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예. 보세요. 왜 어디서 벌어지는지.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만든다. higher value는 뭐 이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고 relationship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쪼끔 원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인제 선생님은 인제 probabilistic 모델로 이렇게 셋업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 function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여기 이것만 보시죠. 그러니까 학생이 여기는 이렇게 맞추고 틀리고 한 이유는 conditional on 그 학생의 능력치와 그 과제의 특성으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 펑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론적인 모형이니까 이거 셋업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더 복잡한 모형도 프로버빌리스트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좋다. 우리가 매트릭스 태스크로 계속 설명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요쪽이잖아요. 모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카 이그젬플을 들으시면서 계속 어떤 매트릭스 태스크가 어려워졌을 때, 쉬워졌을 때 그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타와 학생의 능력치와 그다음에 문항의 태스크의 난이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고, 그중에 이제 많은 링크 펑션이 존재를 하죠. 왜냐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라시 모델이라서 이걸 특정한 로지스틱 펑션을 쓴 것을 라시 모델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안 나왔잖아요. 로지스틱이라는 게 안 나왔는데 리얼 밸류로 다 놓고 하는 거는 조금 이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 로지스틱이 나오면 그러면 세타가 이게 싸이가 로지스틱이면 세타랑 베타가 리얼 밸류 상의 서포트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뭐 이 함수 뭐 대단해서 exponent over 1 over exponent네. 됐네, 그러면. 로지스틱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라시라고 부른대다라. 라시가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는 특성 함수가 베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얘 두 명이 리얼 라인에 그 스케일을 같이 쓰는 거예요. 리얼 라인의 스케일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베타가 커지면 세타가 커지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달러로 계산하듯이 얘도 달러로 계산하고 얘도 달러로 계산해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같은 스케일을 안 쓰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에 대해서 크기를 우리가 맞춰 가지고 어댑팅을 못 하잖아요. 같은 스케일을 쓴다는 얘기야. 얘가 파운드면 얘도 파운드를 쓰는 거고, 얘가 킬로그램이면 얘도 킬로그램 쓴다는 얘기를, same metric을 쓴다는 얘기는 리얼 라인 속에서 세타와 베타를 같이 올려 가지고 함수로 만든다는 얘기. 이제 그것만 좀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같으면 결국에는 같은 베타에서 확률 베타만 틀려지면 같은 확률로 계산된다. 그냥 세타만 같으면 나머지가 다 필요 없이 얘로만 결정된다라는 게 conditional independence니까, 문항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냥 곱할 수 있다네요. 곱. 이거 로그하면 또 썸 타는 거예요. 이거 로그하면 뭐 로그에 파인 또 썸이잖아요. 뭐 더하면 된다. 뭐 그 얘기예요. 로그해서 더해라. 그러니까 더하는 게 뭐 어려워. 로그하는 게 뭐 어렵고, 그쵸? 로그해서 더하면 likelihood function 되니까 문항 전체에 대해서 모든 문항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모델도 다 로그해 가지고 썸해서 구해 가지고, 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문항이 많을 때 한 개 문항은 우리가 설립을 했잖아요. 그거를 여러 개 문항이 있는 거를 그냥 곱하거나 아니면 로그해서 다 더해 가지고 그 conditional joint density distribution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probability 만드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maximum likelihood 하든지 뭐 베이지안을 하든지 뭐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 이퀘이션에 하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디덕티브 디렉션으로 볼 때는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인과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과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이거를 안다고 쳤으면 세타와 베타 값이 있으면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디덕티브 디렉션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타 값을 가진 애들, 아는 애들, 똑똑한 애들, 이 정도 문항 난이도면 얘는 맞춰야 돼를 디덕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건 어디서부터 어디서 온다? 여기서 여기로 올 때. 그를 디덕션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뭐 바이스 벌사잖아요. 요 맞춘 애들이면 이걸 잘 맞춘 거 보니까 똑똑하지 않을까? 얘가 뭐 별로 안 똑똑했는데 잘 맞춘 거 보니까 쉽지 않을까? 그 얘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unknown으로 놓고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세타와 베타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inductive reasoning process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가지고 이걸 추론을 하든지 인덕팅을 하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걸로 데이터를 만들든지 디덕티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게 뭐 산담론법이고 다 똑같아요. 그게 뭐 모델이 막 수식을 복잡하게 써 가지고 험창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딱 한 줄로
두 줄로 설명하시잖아요. 요 내용을 그냥 이걸 가지고 얘를 추정할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데이터를 설명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고 특히 inductive reasoning을 할 때 Bayes theorem으로 하면 편하다. 베이지안 하면 이게 한 방에 해결되니까 뭐 딴 거 할 필요 없이 아니 얘를 unknown으로 놓고 얘를 가지고 할 때 베이지 theorem 하면 probabilistic보다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나오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걸로 inductive reasoning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델을 확률론하고 한 방에 이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한 2페이지에 걸쳐서 그냥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사실. 다 설명을 하시죠. 그다음에 얘가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으로 가세요. 자, 어떤 스토리를 하냐 하면 이게 이 이퀘이션이 하는 이야기는 하시면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맞췄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좀 많이 맞추고 그러면 학생 간의 차이를 분별을 시켜 줘.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어떤 학생도 좀 많이 맞추고 못 맞추고 한 거는 학생 간의 차이를 분별시켜 주는 얘기를 해 줘, 이 모형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조금 어렵고 쉽고를 하는 between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between이라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얘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상대적으로 이 문항이 좀 어렵고 쉽고를 이야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애들이 그런 세타가 어떤 문항하고 어떤 식으로 리액션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과 문항의 그 릴레이션십에서 이 얘기해 주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이 세 가지 스토리 속에서 모든 IRT의 그 드라마가 다 펼쳐지는 거고 이걸 풀어 쓰고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냥 IRT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IRT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결국에는 그 아까 했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인덕티브고 디덕티브고 그중에 또 세 개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근데 이 리스폰스가 어떻게 프로듀스 돼 있고 세타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왜 얘가 어떻게 맞췄을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확률적으로 세타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how는 아니고 그쵸? 그다음에 세타가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따옴표 하셨잖아. 따옴표 not it's silent about not what really means.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좋지만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항의 특성만 있고 세타만 존재를 하는 거지 세타가 뭔지 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슬레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뭐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와의 차이는 되게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뭐 안 하겠습니다. 패턴을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문항 반응의 패턴까지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인제 하는 거는 왜냐하면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아 사람이 이거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프레딕티브 모델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항 단위로. 문항 단위로 프레딕티브 모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잘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학습을 하는 애들은 요런 식으로 대답을 할 거야. 총점이 아니고 그냥 80 점이 아니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애들은 요런 식으로 대답을 할 거야 하면서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텐션을 할 수 있어. 그 학생 개별에. 학생들 다 다르잖아. 근데 이런 학생이 이렇게 배우는 애들 저렇게 배우는 애들에서 학생에 대해서 쪼끔 더 어텐션을 우리가 더 기울여 줄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학생의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사고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까. 똑같이 80 점을 맞아도 총점만 보면 안 보이니까. 근데 IRT는 문항의 리스폰스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애들, 지식의 구조가 다른 애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세탁값 무식하게 계산하려고 IRT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폰스 패턴까지 분석을 해서 깊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는 게이트웨이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RT를 쓰니까 그냥 세타 값 계산하고 막 그래서 '아 뭐 비슷하네.' 뭐 이러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슈를 근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really means"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뭐 왜냐면 뭐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항상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왜냐면 클래시컬 테스트에서 IRT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뭐 이야기하는 놈이 있겠지. 그러면서 시작을 이제 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diff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좀 다르게 배운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항 반응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학생의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쪼끔 더 finer grain size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finer grain이라고 이 뭐 표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인제 테스트 단위가 아니라 문항 단위까지 보니까 분석이 쪼끔 더 세밀하게 된다. 그래서 뭐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를 까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대안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IRT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상당히 moderat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면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linear logistic test model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LLTM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LLTM이 IRT랑 그러니까 IRT의 흐름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IRT를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IRT 컨셉은 아니지만. 자 LLTM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Information Process Perspective 정보 처리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Cognitive Psychology 그러니까 인지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모형을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과제를 잘 들어보세요. 과제를 리서처들이 알고 있는 아주 리서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fine grained research라고 하면 엑스퍼트들이 알고 있는 다른 피어처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과제를 그 피어처의 조합으로 해서 과제를 생성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이거를 바꾸고 로테이션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의 숫자를 올리고 하는 게 어떤 그렇게 해서 과제를 만들어서 난이도를 우리가 조절한 상태에서 이거를 보면 '세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많이 맞춘 애들이 세타가 높은 거야. 사실은 그래요. 과제가 어려운 거를 많이 맞춘 애들이 세타가 높은 거예요. 그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세타에 대해서. on average 많이 맞춘 애들이 세타가 높은 거고 뭐 아까 그랬잖아요. 그 상대 평가 정도 할 때는 세타가 하는 건데 나래비 세울 때 숫자 하나로 맞춰야지 나래비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에는 별로 설명해 주는 게 없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된다?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로 봐 가지고 만드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예요. 요 이퀘이션 하나예요. 아까 말했던 베타를 그 문항의 난이도를 어디서 하루에 데이터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세타라고만 만들지 말고 요소들의 이 피어처들의 컴비네 linear composite로 보자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베타를 이 요소들 문항을 만들 때 그 요소들의 linear composite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셔 선생님이 1973 년도에 만드셨어요. 여기서 그 73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를 않아. linear logistic 모델을. 예. born in 1973. somebody born in. 예. 그래 가지고 이 피셔를 해 가지고 하셨는데 each task perform parameter를 as a sum effect linear composite of salient 아주 중요한 과제의 피어처로 표현을 했대요, 난이도를. 그러면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그 난이도 그렇게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문항을 만들 수 있는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난이도를 구해 가지고 뭘 잔뜩 쌓아 놓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조절해 가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항을 만들 때부터 모든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utomatic identification을 이렇게 안 바라보시고 뭘 그냥 변형시키 숫자를 위해서 변형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IRT가 가지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모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항 생성 자체도 그 과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베타가 이제 이걸 replace 하시면 됩니다. 베타를 요걸로 replace 하시면 돼요. 그럼 요소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항마다. 그 요소가 또 이 베타에 영향을 미치는 weight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linear composite이라는 거예요. That's it. 뭐 대단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progressive matrix에 관련된 이슈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와서 인제 뭐 salient가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인제 그 progressive matrix 할 때 그 넘버나 혹은 그 key 룰 그러니까 뭘 어떻게 룰을 조합을 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형이 많아지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면 생각해야 될 게 많잖아요. working memory가 얼마나 memory load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런 것들 다 조합을 해서 그런 것을 설계를 한 다음에 문항을 만들면 우리가 LLTM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progress matrix task를 example로 주십니다. 자,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왜 item difficulty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item difficulty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문항의 난이도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많이 맞췄으니까 쉬운 거겠지, 애들이. 그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왜 이 문항이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요걸로 넘어가는 게 저도 좀 필요했었어요. 결국에는 학생의 능력치라는 거는 그 문항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의 능력치의 컨티뉴엄은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문항으로. 예를 들어서 문항으로 define이 되잖아, 학생의 능력치가. 결국에는 내가 문항의 난이도를 설명한다라는 건요. 그 세타 자체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타가 왜 높은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세타가 높은 거는 리스폰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난이도를 아니 뭐 시험 문제를 잘 맞췄어요. 어려운 걸 잘 맞췄네. 왜 어려워요? 모르죠. 그럼 이게 자꾸 왜 어려워요? 그럼 모르겠어요. 뭐 애들이 잘 못 맞추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애들은 왜 능력이 떨어져요?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나 보죠. 계속 말이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세타랑 베타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끝나지 않는 그 진짜 뭐 닭이냐 달걀이냐 달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그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를 잡아 줘야 되잖아, 어딘가를. 뭘 잡는다고요? 난이도를 먼저 두드려 잡는 거예요. 난이도를 분석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설명한다는 얘기는 세타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타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세타가 높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과제를 이런 속성의 과제를 잘하는 게 세타가 높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LLTM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맞춰주는 문항 생성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냥 뭐 주세요. 줬는데 P 밸류가 0.5네요. 뭐 이렇게 해서는 여기를 못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어떤 거를 어떻게 캐리 아웃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문항마다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얘는 이걸 잘하는구나. 이 능력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췄구나.' 왜냐면 과제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런 능력이 있는 애구나." 이런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능력이 뛰어난 애구나.'라고 설명이 돼 분석을 해서. 세부적으로 그냥 세타가 높아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IRT는 세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해 줘요. LLTM은 세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IRT 가지고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LLTM으로 넘어와야지 제대로 된 진단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다 분석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매트릭스 이게 우리 오버레이하고 퓨전 했는데 그걸 좀 훔쳐 왔어요.
한글로 된 것도 있네. 이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매트릭스 그 레이븐스 프로그레스 매트릭스 할 때 더 씌우기가 있었지.' 변형 배웠잖아요. 변형한 거 트랜지션 트랜스포메이션 배웠잖아요. 융합하고 이걸 합치고 기억 용량이 많으려면 그림의 숫자를 올리고 이런 거를 조절해 가면서 문항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의 조절이 결국에는 그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으면요. 세타도 내가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냥 얘가 상대평가해 가지고 얘가 높아요, 낮아요, 얘 잘라야 돼요, 얘가 뛰어나요, 뭐 얘는 뭐 집으로 보내야 돼 이게 아니라 너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어디를 고쳐 줄게."라는 이야기가 도와줄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평가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LLTM을 해야 되고 LLTM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 제너레이션 피어처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아이템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다이그노시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지 진단이라는 게 LLTM쯤 오니까 인지 진단이라는 게 되는 거구나. 인지 진단 시험을 하면서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인지 진단 시험을 나오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컨셉이라든가 프로시저라든가 스트래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문항을 만든 다음에 그런 문항들로부터 나오는 리스폰스를 분석을 하면 인지 진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단이 돼야지 처방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뭐 진단 시험 만든다고 하면서 그냥 영역별로 쪼개 가지고 5 개씩 물어봅시다. 맨날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지. 그건 진단이 아니라 그냥 영역별 총괄 평가예요. 그냥 조그마한 총괄 평가를 해 놓고 자꾸 진단했다고 우기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Cognitive Analysis가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문항을 만들려면 인지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엠브레스턴 선생님이 이거를 Cognitive 모델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인지적인 과정을 다 설계를 해서 피어처를 잡아서 문항을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부르는 거를 Cognitive Diagnosis라고 부른다더라. 그렇게 하셨네요. 부른다더라. 그러면서 이 미술랩 쌤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인제 아까 그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어떤 태스크를 풀 때 얼마나 어렵고 쉽고 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한 얘기인데 이게 인제 Cognitive Diagnosis가 Adaptive로 되어야지 개인별로 Cognitive Diagnosis가 되면 Adaptive Learning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Adaptive는 안 했어요. 개별화로 이걸 Cognitive Diagnosis를 하기 위해 시험을 만드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몇 분이 인제 이거를 하시는데 그래서 개별화 진단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개별화 처방이 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면서 어댑티브 러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거예요. 결국에는 어딜 찍어야 돼요? 그냥 AIG 찍고 LLTM 찍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진단 찍고 어댑티브 뭐 처방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하나씩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 레퍼런스를 했어요. Fusion 1973 하고 그다음에 이거 윈스텝에서도 할 수 있고요. LLTM을 R에서도 할 수 있어요. ERM 안에 LLTM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걸 이 페이퍼가 뭐냐 LLTM으로 아이템을 제너레이션 해 가지고 버블 테스트를 만든 거. 근데 여기가 AIG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AIG를 셋업을 해서 아이템을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나오면 LLTM을 하면 진단에 가까워진다. 그게 인제 전체적인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인제 그다음에 인제 뭐 처방하자. 뭐 그다음에 돌려 가지고 인제 뭐 학습하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바이너리 스킬 모델을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스킬을 분석을 하는 법인데 쪼끔 이제 처방까지 왔으니까 진단까지 왔으니까 진단 모형 중에 바이너리 스킬 모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이너리 스킬 모형은요. 스킬들이 바이너리 스킬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특정한 코그니티브 다이그노스틱 모델인데 이거에 대한 변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스킬 모델을 알아야지 이 태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킬에 따라서. 만들 때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면 못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맵으로 해 가지고 불린 형태로 해 가지고 이제 그걸 섞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Modeling Component of Knowledge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스킬 모델은 뭐냐면요. 지식의 컴포넌트를 모델링하는 특정한 모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식의 컴포넌트를 모델링하는 특정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믹스처 모델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유지훈 교수님 믹스처 모델 잘 하시니까 믹스처 모델 계열에서 이거를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는 믹스처 모델을 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너리 스킬을 뭘 썼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동일시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요소를 가지고 다 조합해 가지고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학인데 요런 걸 다 인과관계가 요런 식으로 조합된 문항을 다 만들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AI를 만드는 룰하고 같아요. 문항이란 걸 만들 때 이런 요소들을 다 섞어서 모든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형 문항도 만들고 여기는 인제 한 경우에서 여러 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동형 문항이라 그래요. 요소들이 섞인 걸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한글로 먼저 살짝 봤습니다. 예. 좋네. 두 개가 패러렐하게 있으니까. 예. 그래 가지고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그거 배웠죠? decision tree 가지고 문항 만드는 거. 예. 결국엔 decision tree 중에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희가 카파 K1을 만들고 그 피어처를 잡아 가지고 문항을 만들 때 요소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피어처. 그 피어처가 학생의 인지적인 요소면요. 이렇게 decision tree 메소드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계를 보여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바이너리 스킬 모델은 특별한 케이스의 바이너리 디시전 트리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디시전 트리는 항상 사람이 써 왔어요. 요때 요렇게 되고 저럴 때 저렇게 되고 뭐 하는 거를 쭉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스킬을 하면 오른쪽에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스킬들의 조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AIG 모형을 생성하는 아이디어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 룰, 이 룰, 이 룰 이렇게 잘 섞인 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데 모형이 여기서부터 룰을 섞어 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찾아준다라는 게 automatic item generation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많이 생성되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문가 지식이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를 갖다가 기계한테 줘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로 진단을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문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 요소를 가지고 진단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처방을 정확하게 하려고 automatic RM generation은 용어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adaptive learning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 progressive metric task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는 갑자기 인제 선생님은 이제 믹스처 쪽으로 빠지셨어요. 근데 저는 뭐 별로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difficulty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능력 자체가 이렇게 discrete한 믹스처로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방법론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레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했을 때 프로그레시브 매트릭스를 했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세타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바이너리 형태로 하는데 여기서는 인제 이게 세타가 디스크리트 형태로 존재를 하니까 멀티 디멘셔널이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워킹 메모리 캐패시티까지 넣어 가지고 수잔 엠브레스턴 선생님은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런 모형을 진단을 정말로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런 거를 미슬레브 선생님께서 소개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세요. Fidelity between simplification.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도 좋다. 근데 심플해야 돼. 모델이. 왜 그러냐면 심플해야지 뭘 어쩌자고를 할 수가 있어. 모델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막 뭘 saturating하고 뭐 fit을 하고 하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다음번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걸 만드는데 너무 그렇게 막 과하게 하지 마.
적당하게 해야지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도대체 useful 모델이라는 게 뭐냐? 왜냐하면 태스크를 잘 만들 수 있고 뭔가 이 모델이 있으면 과제를 잘 만들고 과제로 나온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그 능력치를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서 우리가 모형을 선택을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얄라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IRT 쓰면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 세타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거티브 에스티메이트를 엘리미네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타를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써요 실제. 세타 밸류를 구해가지고 못 쓰는 거. IRT가 좋다고 갔는데 못 쓴다라는 거예요. LLTM도 마찬가지잖아요. LLTM도 세타 있잖아요. LLTM도 로지스틱을 쓰면 세타 밸류가 네거티브가 나와요. 못 써요 그대로. 또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타가 1점이면 may not have any inherent meaning of the respondent. IR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네거티브니까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서 LLTM을 갔는데 LLTM 간다고 네거티브 세타가 없어지냐고. 베타 밸류를 내가 그렇게 리니어 컴포짓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세타가 그 네거티브 리얼 라인 컨티뉴엄에서 하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파라미터 값을 자꾸 만들면 이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명 잘하고 설득하고 하려고 모형을 하는 건데 이해하고 하는 건데 뭘 자꾸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뭐 좋은 프로그램 썼습니다. 뭐 박사님들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 종교지. 종교지. 예를 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숙제가 안 끝난 거예요. AIG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LLTM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IRT, 그 LLTM에 나오는 로지스틱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해석이 되고 쉬워지고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바로 쓸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랭킹을 매겨주는 시험은 잘하고 있잖아요. 상대평가하는 건 잘하니까 뭐 나래비 세우는 건 잘하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걸 전산화시켜서 어떻게 갈 거냐 LLTM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쭉 남아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하시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